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지명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를 납치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규정해 3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게 했습니다. Lo cual configura un supuesto de imposibilidad material y temporal para el ejercicio de sus funciones. 군 통수권을 승계한 로드리게스 권한 대행은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력의 양대축인 군과 내각이 미국에 맞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일시적 통치에 장애물이 있어 보입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군을 주둔시키고 직접 통치했다가 실패했던 경험도 미국엔 큰 부담입니다. 미국은 일단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에 시간을 줬습니다. 기본 전제는 마두로 대통령과는 다른 정부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So Marco's working on that directly. Just had a conversation with her, and she's essentially willing to do what we think is necessary to make Venezuela great again. Very simple. 이번 공격의 명분이 됐던 마약 밀매와 석유, 외교를 놓고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이익을 주는 정책을 펴는지 보겠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미국의 함대를 배치해놓고 마두로 없는 내각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And that leverage that we have with the armada of boats that are currently positioned allow us to seize any sanctioned boats coming into or out of Venezuela, loaded with oil or on its way in to pick up oil. 마두로를 대신할 카드를 당장 선택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보다 베네수엘라 재건이 먼저고 마두로에 맞섰던 야당 정치인의 귀국도 급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압도적 힘을 바탕으로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가 미국과 어떻게 손을 잡는지 변화를 지켜본 뒤에 모든 선택지 중에 다음 수를 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오늘 첫 뉴스 어떤 것부터 볼까요? 네, 작전명 확고한 결의, 전격적인 마두로 체포 작전. 주말 사이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말만 하는 줄 알았는데 네. 진짜 베네수엘라의 헬기를 끌고 부대가 가서 체포해서 미국으로 이송해 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 좀 짚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현지 시간 1월 3일 토요일 새벽에 정말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새벽 2시쯤에 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뭐 한 최소 7차례 폭발음이 들렸다고 하고 뭐 150대가 넘는 이제 미군 전력기가 상공에 떠다녔다고 하거든요. 최정예 부대 델타 포스가 이제 마두로 대통령의 거수지 급습해서 체포가 이뤄졌고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 압송이 됐죠. 이 잡정명이 확고한 결입니다. 지금 마두로 대통령 현재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는데 근데 수감 전에 마두로 대통령 그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털모자 쓴 차림으로 굿나잇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전 세계인이 받은 충격과는 달리 좀 너무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서 좀 이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경고도 했습니다. 실제로는 마약 운반선이라고 하면서 배도 뭐 30척 넘게 침몰시키기도 했고 미국에 베네수엘라가 마약을 공급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표면적인 이유인데 직접 이렇게 베네수엘라의 영토까지 들어가서 체포해 나선 배경은 뭐라고 볼까요? 일단 표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는 양이 마약의 양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점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약은 좀 표면적이고 실제로 이제 석유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석유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베네수엘라가 미국과 사이가 좋았을 때 미국의 주유소 역할을 베네수엘라가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인데 그 당시에 미국 기업들이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투자를 하기도 했었는데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반미 성향이 강해지면서 석유 산업 국유화하고 또 이제 미국 기업 자산들을 몰수를 했었거든요. 이 배경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설명은 석유 인프라를 복구를 해서 지금 석유를 더 많은 규모로 팔 것이고 그 돈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나라를 돌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꼽히는 게 중국 견제용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특히 이제 중국 특사가 마두로를 만난 직후에 이 공습이 이뤄졌다는 때문에 이 설득력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서방군은 미국의 영향권이라는 메시지를 중국에도 주고 또 반미 성향을 가진 남미권에도 이 메시지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뭐 마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서방구 장악이나 또 중국 견제
이런 이해관계가 좀 결합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베네수엘라가 따지고 보면 미국 턱 밑에 있기 때문에 턱 밑에 친중 정권이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하나의 배경이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러면 이제 마두로는 사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인데 뉴욕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네. 재판은 언제 열리고 그럼 베네수엘라는 누가 통치를 하게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마두로 대통령 마약 테러리스트 혐의로 지금 2020년에 기소됐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미 동부 시간으로 5일 정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6일 새벽 2시에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출석한다고 해요. 이 마두로 대통령 재판을 올해 92세인 엘빈 헬러스타임 판사가 맡는다고 하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 이제 대통령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통령이 이제 권한 대행을 하게 되는데, 근데 로드리게스 부통령 입장은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 야권에서는 이참에 독재 끊고 이제 정권 교체하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새 정부 수립을 이제 못 박은 상태인데, 근데 하지만 이제 미국이 이제 과도 운영을 말하는 순간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군이나 행정부를 어떻게 장악할 것이나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혼란이 오히려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사회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있고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우리 정부는 일단 좀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의사가 존중되는 가운데 민주주의가 회복되고 대화를 통해 베네수엘라 상황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교민 안전이 1순위다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고, 안보리가 1월 5일에 회의를 열어서 이제 국제법 유엔 헌장 위반 소지에 대해서 이제 공식 의제로 다루게 되고요. 중국과 러시아 당연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부 이제 친미 성향 국가들이나 이제 그런 지도자들은 독재 종식을 하는 것을 이제 환영한다 이런 입장도 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씩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사실 좀 놀랐어요. 아무리 마약 사범이다, 베네수엘라의 마약을 마두로 정권이 도와주고 있다 이렇다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그 나라에 아예 들어가서 끌고 나와 버렸어요. 네.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국제법상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취해왔던 입장을 보면은 고립주의에 가깝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국을 굉장히 우선시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 그랬기 때문에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다만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하나 좀 짚어봐야 되는 게, 이게 뭐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당연히 이제 그 명분상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빈번하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좀 사례들을 보면은 그 아버지 부시 때인데 1990년에 미국이 그 공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파나마를 공격을 해가지고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를 합니다. 예. 이게 1990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항복을 한 게 1월 3일이에요. 그리고 이번 체포 작전이 또 1월 3일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데자뷰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그리고 그 전에도 그 레이건 행정부가 그레나다를 침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장을 또 잡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담 후세인을 2003년에 체포한 적도 있었고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맞진 않지만 어쨌든 미국이 하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배웠듯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그리고 특히 국제법을 어겼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미국이 문제 제기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뭐 문제 없다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요는 뭐냐면은 이후에 이제 미국이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수장을 잡아온 다음에 안정화에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평가나 미국 내 평가가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나마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공한 사례로 꼽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수장을 데려온 다음에 국가가 비교적 잘 살게 됐고, 뭐 친미 정권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뭐 해를 끼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평가가 되면은 긍정적으로 보는데, 반대로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또 실패 사례로 꼽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 어제 그 국민의힘의 의원들, 특히 이제 외통위 쪽에 뭐 여러 의원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특히 김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화에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교관 출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그간에 안 해왔던 선택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립주의를 선택해온 트럼프 대통령 그 입장에서는 고립주의는 사실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이 굳이 딴 나라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잘 쓰자. 딴 나라 신경 쓰면 돈 든다. 이것 때문에 반대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결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업가잖아요. 예. 주판을 굴려봤을 때 이익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석유인가요? 뭐 석유는 당연히 꼽을 수밖에 없는 예. 문제고요. 이 말씀하신 대로 석유 먼저 얘기를 좀 해보면은 석유가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매장량도 굉장히 많고 예전에는 일종의 아까 창고 역할을 해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가지고 석유를 잘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이 석유도 원활해지는데 가장 거기서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는 미국이 지금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건 물가 상승 압력이거든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잘 풀리게 되면 이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 미국 내 물가 상승 압력도 줄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로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군정이 좀 용이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턱 밑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미국 국민 중에서 한 20%가 히스패닉이기도 하고요. 군정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언어나 문화 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예.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대적으로는 여기가 유리하기 때문에 성공을 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봤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석유 또는 자국의 물가 안정을 위해서 타국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게 맞나 이런 논란은 계속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뭐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역시 글로벌 일진이어서 문제는 반장이 없다는 거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지 특히 트럼프가 친한 척은 하지만 제일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적대적인 게 북한 아닙니까? 그 북한의 어떤 메시지가 될까 이게 좀 양가적인 측면이 있는 걸로 좀 해석이 되는데 예. 그러니까 평가가 좀 상반돼요. 일단은 뭐 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정권 보위를 위해서 핵에 더 집착을 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그 북한의 비핵화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이 이런 분석이 한 가지가 가능하고요. 근데 또 반대 해석도 있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는 고립주의고 상대적으로 좀 쇠퇴하는 그런 권력이다. 미국은 그런 예. 식으로 북한이 그간에 봐왔다라고 만약에 추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구나. 이렇다라면은 대화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반대 평가가 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런 점도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중국이 신경 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왜 중국은 베네수엘라가 중국이랑 친했잖아요. 맞습니다. 그 전에 이제 외교 사절을 보낸 그 다음 날에 또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요. 예.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2부에서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 외교 전문가죠. 연결돼 있으니까 또 자세하게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볼까요? 네, 오늘 한중 정상회담. 예.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했고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이번 방문 자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번 방중 새해 첫 정상 외교이기도 하고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첫 국빈 방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어제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과 이제 상하이를 오가게 되는데 가장 핵심은 이제 오늘 있을 이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이죠. 눈에 띄는 건 이제 중국의 영접인데 공항에 중국 측 이제 장관급 인사가 나와서 영접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방중 때는 수석 차관급 이하가 마중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국과의 관계를 좀 잘 풀어보겠다. 이런 무게를 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최근 이제 한중 관계 몇 년 동안 경색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면 복원하는 흐름으로 돌려놓겠다. 이런 의지도 읽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자들이 알아야 될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챙겨야 될 이슈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크게 뭐 안보, 경제, 민생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안보 축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이제 북핵 문제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다시 좀 요청할 수 있는데 중국이 이제 과연 북한을 움직일 카드가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 민생 축이 이제 이번 순방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공급망, 중국의 공급망 부분 굉장히 우리가 늘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중국과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이제 테이블에 오르게 되는데 실제로 이번에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사절단 200여 명이 이제 같이 이번에 방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성과를 내야 될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인 건 한알령 해제 부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이나 관광적이나 얻을 이득이 크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는
대해서 좀 이번에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해 구조물 같은 이제 좀 민감한 현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하는 데까지 좀 실무 협의가 길어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가 복원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 중앙 TV CCTV와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레드라인 건드리지 않겠다. 우리도 중국과 관계를 우호적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본 총리가 말 한번 잘못했다가 일단 한 중일 관계가 엄청나게 안 좋아졌는데 그걸 좀 신경 쓴 인터뷰로 보입니다. 박순봉 기자, 네. 3박 4일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생 경제 문제 아까 쭉 짚어주셨던 거 뭐 한한령을 어떻게 해제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국내 게임 업계들이 좀 활발한데 중국에선 힘을 좀 못 쓰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어떻게 풀어주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두 번째로는 북한의 이제 한반도 문제 뭐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국의 입장을 끌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중요한데 근데 이제 포인트는 중국은 왜 우리나라를 만나느냐? 그럼 그 얘기는 결국엔 중국은 원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에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럼 그게 뭐냐?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중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일종의 손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은 그 하나의 중국이라는 이 입장, 그러니까 중국 표현으로는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고 이게 가장 핵심 사안입니다. 대만은 중국 땅이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간에는 이제 그 일방적인 현상병은 없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줬고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발을 더 나가가지고 이제 무력에 의한 요 표현을 써가지고 동의를 해줬었는데 근데 이제 무력에 의한이 들어간 거는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중국하고 대만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예. 중국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일종의 견제.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션이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국은 여기서 어떻게 입장 변화를 끌어내려올 거냐 한국으로부터 이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정부의 취한 입장은 일반적 현상 변경은 안 된다. 이 입장으로 좀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이재명 뭐 대통령이 그건 계속 내려왔던 거죠. 맞습니다. 예. 계속 내려왔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 발만 좀 더 더 갔던 나갔고. 거고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정치인 시절에 아무래도 중국에 좀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더 가져오려고 노력을 할 거고 다만 현재로서는 기존 입장이 좀 유지될 걸로 보이는 게 그 CCTV 인터뷰를 보면은 되게 미묘한 건데 이게 뭐 외통위 모 의원이 짚어주던데요. 뭐라고 하냐면 그 진행자는 계속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그러니까 걸 원칙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하나의 중국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입장, 요걸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걸 가져오느냐 요건데 요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CCTV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차피 차이는 있고 서로 국익을 위해서 잘 지내보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예, 중국도 어느 정도 뭐 장관급까지 나와서 영접을 한 것 보면 여기 약간 동의하는 분위기도 읽히기도 하고요. 다음 이슈 볼까요? 네, 정청래 환부 도려내겠다. 예, 정청래 대표가 최근 당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고 네. 환부 도려내고 전화위복과 삼겠다 이런 표현을 했죠. 네, 최근에 뭐 당내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공식 사과를 했는데 국민과 당원에게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그러면서 무관용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했어요. 그러면서 개별 일탈은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환부 도려낸다. 외양간을 더 두껍게 높게 짓겠다. 이런 비유까지 했는데 근데 어제 조승래 사무총장 간담회에서는 그 지금 전수조사는 안 한다. 이런 입장을 예. 밝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인사 일탈이라 규정을 했는데 이래 두고 이제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니냐 일부의 문제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픈 데를 싹 치료하겠다라고 했는데 건강검진은 안 받겠다 뭐 이렇게도 들리기도 하고. 네. 예, 박수무 기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강선우 의원 금품수수 의혹이 나오면서 민주당의 악재인 것은 맞는데 이게 좀 나눠서 봐야 된다는 시각이 당내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계속 추진해 왔던 게 권리당원의 권리당원의 표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을 예. 꼭 추진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걸 이면을 생각을 해보면은 공천을 할 때 당대표 외에 가장 많이 개입하거나 힘이 있는 주체는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대통령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인식상으로는요.
근데 이 과정이 정청래 대표가 그간에 해왔던 과정이 예를 들자면 청와대의 개입을 줄이는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지분이 커지게 되고 향후에 연임을 도전하게 됐을 때 그 지분을 더 확보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외부의 영향은 줄이고 당원들의 표심만 가지고 공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공천을 보장받은 인사들이 정 대표 쪽에 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개입을 줄이는 방향 가서 유리해질 수 있다. 정청래 대표의 최대 기반이 권리당원이다라고 본인도 보고 다른 맞습니다. 쪽에서도 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권리당원 중에 환부는 없을 테니 환부는 사실 의원들이나 이럴 테니 강력하게 나가도 된다라는 맞습니다. 해석이시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연구소 여기까지 두 분 들었습니다. 첫 방인데 문제 없었죠? 네, 말끔하게 진행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